비트코인은 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크립토 개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바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결과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9월의 흐름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판가름이 난다. 근데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펀드 상품 전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원래는 8월 15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시간을 질질 끌었고 아무리 늦어도 내일이나 금요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어쨌든 최종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건들에 대한 심사도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가 나오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70%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 그레이스케일 공식 트위터에 ETF 팀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소송이 끝난 것도 아니고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레이스케일은 왜 이런 식으로 구인 공고를 올렸을까? 어느 정도 해답은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판결이 안 나오고 미뤄진다라고 해도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은 승소하냐 패소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빨리 승소하냐 아니면 더 시간을 끌고 승소하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데드라인이 원래 8월 15일이었는데 이번 주까지 밀렸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만약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에서 판결을 미룬다라고 하면 결국에 최종 데드라인인 10월 5일 이때는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특히나 이런 공신력 있는 대형 미디어 분석가들이 승리할 확률이 70%나 된다라고 일제 입을 모아서 얘기해주고 있는 만큼 저는 그레이스케일 소송은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또 한 번 판결이 나오지 않고 밀린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한 번 더 개미를 털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열어두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제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은 승소와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 일단 이 GBTC 프리미엄을 한번 보시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거진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48%까지 갔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신탁 펀드 상품을 반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해 들어서 치솟으면서 지금 24%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GBTC 프리미엄은 올라왔다. 이 부분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 GBTC 프리미엄은 기관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기관들의 수요가 많으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GBTC 프리미엄은 올랐을까? 어느 정도 SEC와 연관이 되어 있고 내부자들,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결과에 대한 흐름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또 한 번 밀려서 실망 매물이 나와서 빠진다라고 해도 오히려 기관들이 더 좋은 가격에 축적을 하려는 의도일 뿐이지 완전히 비트코인이 5K 간다 10K 간다 내리꽂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또 최근 8월 한 달간 지루한 조정과 약세장 속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최근 30일 동안 미국발 거래소,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등 이런 미국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에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부분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적으로 매집할 목적이 있을 때는 거래소 밖에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이저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비트코인 물량이 유출되었다라는 것은 기관들의 엄청난 매집과 중장기적으로 지금 축적을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반기와 내년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바로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 것이 내년 1분기다. 그 전까지 아마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면서 이 시기 아마 지금 조정의 시기는 기관들이 축적을 하는 그런 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 기반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소의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크게 미국발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빠져나갔는데 이런 아웃플로우는 아마도 기관들의 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대형 메이저 크립토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면서 누군가가 이 바이비트에서 엄청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외부 개인 지갑이나 혹은 수탁 서비스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다. 지금 수치는 과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례 없는 수준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개인의 지갑으로 옮겼겠습니까? 아니면 기관들이 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해서 기관들의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 기관으로 옮겼겠습니까? 정답은 후자다. 개인들은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양의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수상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기관들은 이번 대상승 엄청난 큰 사이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기, 그 시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처럼 계속 가격이 눌리고 지지부진하고 횡보하는 게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기관들은 그런 개미들이 고통 속에 던진 물량들을 받아서 지금 헐값에 그들은 큰 목표를 보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세스가 본인 트위터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300K까지 2025년 안에 갈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월가의 엄청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면 절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블랙록 하나만 해도 운영하는 자금이 1경이 넘는 엄청난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다. 근데 뭡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5트릴리언 달러. 한화로 거의 2경 6천조에 달하는 거진 정말 2경이 넘는 돈들 중에 5% 10%만 비트코인 시총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300K는 2025년까지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첫 번째, 블랙록의 지금까지 ETF 승률은 99.8%. 지금까지 블랙록은 576개의 ETF를 SEC에 신청했는데 단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99%도 아닌 99.8%. 그러니까 거진 100%에 가깝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과 미국 정부가 블랙록에게 대처 방안을 세우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로 정부가 블랙록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그만큼 미국 정부와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는 게 블랙록이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인 CEO 레리 핑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그리고 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다. 비트코인의 최고의 찬사를 해줬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블랙록은 비트코인 프라이빗 ETF를 기관들에게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에는 정식으로 존재한다. 이 서방의 핵심 국가인 유럽과 캐나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고 잘 거래하고 있는데 왜 미국만 안 되냐? 결국에 이것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대형 자산들,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국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도 이번에 블랙록을 따라서 줄줄이 ETF 신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다. 세스의 의견은 저의 인사이트와도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가져와봤고, 최근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홍콩 정부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최초의 거래소 해시키가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시키 거래소에 직접 들어가 보면 현재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이 세 가지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밑에 커밍순이라고 보이는 두 가지 코인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뭐가 써 있습니까? 매틱 폴리곤과 아발란체가 적혀 있다. 지금 매틱과 아발란체도 이 해시키 거래소, 홍콩 개인들이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지금 상장 대기를 하고 있고, 조만간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틱과 아발란체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요한 매크로 일정부터 크립토 개별 시장 일정도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일단은 좀 권장을 드리고, 또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코인베이스 프로의 리플 달러 페어가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됐다. 리플이 SEC 약식 판결 부분 승소 이후에 코인베이스의 리플 USDT 테더 페어는 상장이 됐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 특히나 이 코인베이스 프로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이용하는 거래 플랫폼에 리플을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상장이 됐다. 이것은 굉장히 또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SEC가 리플에게 다시 항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리플도 크게 눌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코인베이스가 왜 리플과 달러 페어를 기관들 전용 프로 거래소에 상장시켰을까? 여기에도 굉장히 숨은 뜻이 많다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 이 CBDC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언론과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CBDC 개발의 140개국 중에 한국을 포함해서 9개 개국에서 지금 파일럿을 운영하고 있다. 130개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CBDC를 도입하려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지금 도입을 준비하는 수순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라가르드 유럽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암호화폐와 CBDC의 부상에 대한 결심, 이제 암호화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 우리는 조금 앞서야 하며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재밌는 사실, 과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IMF에서 블록체인 국경 간 결제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을 때 여기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익숙한 얼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다. 그리고 이 IMF 인사들과 리플은 굉장히 깊은 유착 관계가 있는데, 라가르드가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발언을 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에 대해서 최근 조정을 받아서 리플 망했다, 또 폭락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추가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리플의 미래도 이번 약식 판결 전과 후 리플은 완전히 다른 흐름과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VP가 향후 2년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가 잭슨홀에서 저런 블록체인 관련 CBDC 관련 발언을 해주고 왜 리플의 전략 담당 VP가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패드나우가 최근 7월 말에 출시가 됐는데 35개의 금융기관을 채택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일상결제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패드나우 서비스를 개발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패드나우의 핵심 파트너 중에 리플의 핵심 파트너들이 대량으로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준과 리플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사실, 리플랩스의 고문 출신인 마이클 바가 지금 뭡니까? 연준의 부의장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마이클 바가 연준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냐?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는 사람이 연준의 전 고문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연준의 패드나우의 핵심 파트너들이 다 리플과 파트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게 뭡니까? 리플이, 이 BIS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결제 기구입니다. 근데 BIS의 국경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리플을 합류시켰다. 제가 봤을 때 리플의 가격도 결국엔 시간 문제다. 다만 얼마나 지금 또 소송 약식 판결 승소했다고 단기적으로 탄 개미들을 털어주고 갈 것인지, 얼마나 오래 또 지치게 해서 달라붙었던 개미들을 털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의 문제지. 어차피 리플의 방향성도 비트코인과 함께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해서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5년 최저 수준이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유동성이 메말랐다, 거래량이 최저다, 관심도가 최저다. 지나고 나면 이때가 언제나 뭐였습니까? 언제나 저점이었고 최적의 매수 구간이었다. 물론 최저점 발바닥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무릎 아래의 위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지금 이런 식의 현물 선물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그만큼 지금 관심도가 없고 크립토 시장 유동성이 없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우리는 기회로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크립토로버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공감을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이 69K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 가까이 갔을 때 수많은 친구와 가족이 나한테 연락했다.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계좌 만들어야 된다. 업비트 가입해야 된다. 비트코인 어떻게 하냐? 나도 알려줘라. 근데 재밌는 게 16K 갔을 때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뭐였습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 거진 반토막 이상 손실을 받고, 반대로 16K 아무도 관심이 안 가질 때, 아무도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고 공포의 시기에 매수한 사람은 벌써 지금 50% 넘는 수익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100K에 가면은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대상승 사이클을 3번이나 2017년도부터 크립토 투자를 해서 3번이나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는 너도 나도 코인 투자해야 된다. 뭐 친구부터 가족까지 다 연락와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락와서 어떻게 코인 해야 되냐 물어보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아무 연락도 없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시기고, 지금이 완전히 최저점은 아니고 이미 최저점은 작년에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지막 열차에 탑승할 기회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다음 상승 사이클을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유저들은 날이 갈수록 매년 이렇게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채택하고 수용하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결국에 가격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이런 식으로 불안하고 공포심에 질려있는 개미들을 위해서 개미들의 선구자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려줬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이 200주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해줬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잠깐 이탈하는 시기는 있었지만 이탈 후에 이런 식으로 큰 대상승을 만들어줬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잠깐 이탈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는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고 공포에 식을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기회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결국 계절은 흐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남았을지언정 겨울의 끝이 다다라가고 있고 이제 꽃이 필 봄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셔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비트캐쳐 구독자님들만큼은 앞으로 다음 사이클까지 저와 함께 힘든 시기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더 빼면서 지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배에 딱 힘주고 중심 잡아서 우리도 대상승장의 결실을 맺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 멘탈 잡고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인사이트나 실시간 투자 대응, 실시간 실전 투자의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도 활짝 열어놨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실전 투자 인사이트까지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